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착 이론과 기독교 영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착 관계가 어떻게 자기를 형성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유아는 엄청나게 취약하고 의존적인 생명체입니다. 위니캇뿐만 아니라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 존재를 관계적 존재이며 의존적 관계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는 아직 자궁 밖의 삶이 주는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환경적인 도전들을 스스로 감당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고등신경 장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양육자의 돌봄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스로 안정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애착 대상이 필요하죠. 여기서 감정 관리라는 것은 정서 조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격 형성을 위한 애착 관계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안정 또는 안정의 결여, 불안정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유아의 최초 관계 경험, 다시 얘기하면 유아와 양육자, 양육자와 유아 사이의 최초 관계 경험이 정서 조절에 상대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정서 조절이 성공적이면 안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관계, 최초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실패하게 되면 안정의 결여, 불안정,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서 조절과 애착 전략입니다. 유아의 정서에 대해 양육자가 보이는 반응의 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아의 정서에 대해서 양육자가 보이는 그 반응의 질은 유아가 채택하는 주된 애착 전략의 본질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애착의 경우 양육자의 반응은 유아의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 둘 다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유아가 애착 관계를 정서가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맥락으로 경험하고 또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애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가 애착 대상과 근접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가까이 간다는 거죠. 애착 대상이 보여주는 정서적으로 조율된 반응, 잘 조율된 정서적 반응은 유아가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에 엄마를 안전한 피난처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탐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전기지로서 경험하게 되죠.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안전기지가 되어서 그 기지에서 그 피난처에서 힘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세계에 탐험하고 탐색하고 놀이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의 감정적 신호들이 양육자로부터 유아의 근접성 추구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잘못된 조율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러한 1차적 애착 전략은 거부되는 거죠. 이 전략은 불안정한 양육자의 특정한 취약성에 적응하도록 수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는 애착행동 체계의 비활성화나 과잉 활성화를 나타내는 2차적인 애착 전략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무시형 양육자가 회피적 유아, 어떤 그런 불안정 애착 관계죠. 그리고 집착형 양육자가 양가적 유아의 그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착 대상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 이제 상담의 관점으로 이 질문을 가져오면 치료자가 환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영향은 그들의 정서 반영의 질과 아동의 고통을 담아내는 능력에 의해 좌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서 반영의 질, 아동의 고통을 담아내는 컨테이닝하는 능력에 부모의 영향이 좌우가 된다. 여기서 담아내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윌프레드 비온이 이 담아내기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발전을 시켰는데, 이 담아내기는 그들의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의도가 담겨있는 아동 태도의 출현에 대한 자각을 전달하는 반응적 반응, 민감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담아내기가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은 안정을 낳고 부모가 채택한 방어 전략은 자녀에게 전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리 메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은 한편으로는 아동이 근접성을 원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 탐험을 원하는 욕구가 정서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 유아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엄마에게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하면 또 엄마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양가적인 욕구에 대해서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상태가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메리 메이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발달 과정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애 초기에 체험한 상호작용과 정서 조절 패턴이 이후 성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대 간 전수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탄력성 있는 성격 형성을 위해서 볼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했다. 근접성의 원리죠.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울증이나 또 살아가면서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이가 가까이 다가올 때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볼비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은 언제나 접근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근접성의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에인스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아의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부모의 민감한 반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들이 접근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응적이어야 한다. 특별히 유아들이 언어적 신호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를 보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육자 부모님들이 민감한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정되고 탄력성 있는 성격 형성에서 중요하다라고 에인스워드는 말합니다. 카렌 루스는 협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양육자는 아동이 경험하는 것의 전범위, 그러니까 단지 고통의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범위에 대해서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육자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관계 균열이 생겼을 때 먼저 관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막 자존심 싸움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거 어린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관계 균열이 생겼을 때 양육자가 먼저 관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양육자는 아동에게 즉발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 아이의 감각이 발달적으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시기 동안에 양육자는 적극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며 한계를 설정하고 아동이 저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적인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레바텐이나 포나기는 수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발달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교차 형태의 반응성을 얘기하는데 이 교차 형태의 반응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기뻐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기뻐서 소리를 지를 때 엄마는 그것에 맞추어서 춤을 추듯이 몸을 흔들어 주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교차 형태의 반응성이다. 협력적이고 수반적이며 상호주관적이며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안전기지의 경험을 주고자 하는 부모에게 내려주는 처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치료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협력적이고 수반적이며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 이것이 처방의 핵심이다. 볼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료자가 자신의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없는 한 치료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정기지를 제공하는 치료자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볼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비언어적 경험과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정서적 핵심에 접근하기. 1988년에 보울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정신분석가 크리스토프 볼라스는 이런 표현을 쓰죠.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비언어적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내적 작동 모델의 기초와 내면화되고 습관화된 애착과 정서 조절 전략이 언제 자리 잡느냐 하면 언어 습득 이전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사이에 주 양육자와 유아 사이에 반복되고 지속되고 의례적인 상호 관계 경험을 통해서 내적 작동 모델과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핵심은 비언어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정서 조절 패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쇼우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성공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촉진하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환자 혹은 내남자의 원래 애착 관계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억압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어떤 해리 때문에 그렇던 배제되었던 경험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것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방어적인 목적으로 분리가 되고 배제되어 온 것을 통합하려면 이제껏 환자 내면에서 말해지지 않고 생각되지 않으며 어쩌면 느껴지지 않았던 어떤 것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깊은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 있는 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성장 경험, 특히 정신적 외상 경험, 트로매틱한 이벤트에 의해서 언어적 접근을 막는 정신역동적인 장벽과 신경생리학적 장벽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신체 감각, 심상, 또 충동의 혼돈에 휩싸여서 파편화되죠. 이게 조각조각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자신의 경험에 의미나 맥락을 부여할 말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의 상실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상은 뇌의 브로카 영역과 해마를 차단하죠. 이것을 일종의 감정 가로채기의 원인인 동시에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상이 감정 가로채기의 원인이 되고 또 감정 가로채기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감정 가로채기는 외상에 대한 기억을 언어로 표현하고 맥락화하는 능력을 압도하는 현상,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애착이론과 신경생리학, 외상연구, 인지과학 연구의 결과 치료의 초점을 비언어적 경험에 둘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에 관해서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기억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장기 기억이 있고요. 단기 기억과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있죠. 장기 기억은 말 그대로 과거에 습득된 사건이나 지식의 저장, 또 회상, 인출하는 능력이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기억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이나 또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어지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기억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감각 기억이 있고요.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 내부로 들어와 짧은 기간 동안에 기억되어지는 감각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급 기억이 있습니다. 운용 기억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명시적 기억, 이것을 의미 기억, 일화적 기억, 사파적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암묵적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내현 기억, 비서술적 기억, 절차적 기억, 정서적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명시적 기억은 의식적으로 인출하고 성찰할 수 있고 언어화할 수 있고 상징적이며 그 내용은 정보와 심상입니다. 말 그대로 명시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의식 속에서 이렇게 성찰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을 명시적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암묵적 기억은 비언어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상징적이며 의식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입니다. 또 정서적 반응이고 행동 패턴이고 또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법적 지식 또한 초기 기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묵적 기억 중에서 절차적 기억이라는 것, 이 절차적 기억은 뭐냐면 춤을 추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처럼 말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절차와 관련된 지식 또한 그것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오른발을 밟았다가 이 오른발이 내려가면 다시 왼발을 밟고 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허리는 곧주 세워야 되고 선생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탈 줄은 알아요. 춤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춰야 된다 그거 모르지만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런 절차에 관련된 지식과 기억을 절차적 기억, 또 때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의 주관적 특성은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성이다. 얼마나 몸에 익숙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암묵적 기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암묵적 관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다 암묵적 관계 지식을 내면화하고 있죠.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처신하는 방식과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대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암묵적 혹은 절차적 지식은 내적 작동 모델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언어적 언어를 이해하기. 비언어적 언어. 심리치료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 그러니까 상담하는 선생님과 내담자, 또 환자와 치료자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흐름 위에서
언어를 나누게 된다, 말을 나누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유아는 자신의 불편함을 알리는 울음, crying, 이게 애착 행위라 말씀드렸죠. 이 울음으로써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엄마의 존재를 재빨리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울게 되면 그냥 젖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분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분유를 제공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재빨리 오더라라는 것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원초적인 알문, 자신이 필요하면 지지적 타인이 곁에 와줄 것이라는 지속적인 기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환자들, 많은 내담자들의 경우에 초기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 온 거죠. 자기와 타인에 대해 낙담하고 떨쳐버릴 수 없는 지식이 되어 암묵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지식은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기 패배적 실현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패배적 실현. 자, 그런데 이것은 심리치료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관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품속에서 점점 달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막 아빠에게 건네진 생후 8개월 된 신생아와 아빠 사이의 상호작용을 녹화한 그 장면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아빠가 아기 얼굴을 잠시 흘낏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인다.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에서 아기는 아빠 얼굴을 올려다본다. 그런 다음 아빠의 왼팔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던 아기의 왼팔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빠를 향해서 움직인 거죠. 기적적으로 같은 장면에서 옆구리에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던 아빠의 오른팔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협응하는 거죠. 협응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면마다 아기의 손과 아빠의 손이 동시에 위로 움직인다. 마침내 아기의 배 위에서 두 손이 만날 때 아기의 왼손이 아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쥔다. 그 순간이 아기의 눈이 감기면서 아기는 잠들고 아빠는 그의 품속에서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움직임의 특이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간다. 여기 아기와 아빠 사이에 일어난 상호작용을 녹화한 내용을 서술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행위 대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말로 불러주는 자장가가 수반된 절묘한 관계춤, 달래기와 잠의 욕구를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아기의 행위가 아빠에게서 일련의 무의식적으로 조화되고 조율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로 팔을 들고 손을 맞잡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이런 조화롭고 조율된 반응, 이런 조율의 경험이 신생아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암묵적 지식, 이걸 정서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환자나 내담자에게 영향을 준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관계하는 과정, 어떤 관계의 과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이어서 우리가 함께 애착이론과 또 기독교 영성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